협력인가 경쟁인가 한중 관계의 미래.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원재료 중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제품의 가장 큰 시장도 중국이죠. 그런데 동시에 사드 배치 하나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십조 원의 피해를 입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중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협력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믿을 수도 없는 나라. 오늘은 한중 관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중국은 나쁘다 혹은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이분법이 아니라 냉정하게 구조적으로 이 관계를 분석해 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일부 한중 관계의 역사. 수천 년의 얽힘.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는 중국 왕조와 조공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굴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이 시스템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였어요. 한국은 이 질서 속에서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흡수하면서도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중국은 북한 편에 서서 참전합니다. 이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중 관계는 이념의 장벽 속에 수십 년간 단절됩니다. 1992년 수교, 기적 같은 30년.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은 드디어 수교를 맺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죠. 공산국가와 손을 잡는다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교 당시 한중 교역 규모는 약 64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무려 3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30년 만에 50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이건 세계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적 밀착이었습니다. 한류가 중국을 강타했고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을 가득 채웠으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짓고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기였죠. 그리고 찾아온 균열. 하지만 2016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바로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자 중국은 즉각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롯데는 중국에서 사실상 철수해야 했고 한류 콘텐츠는 금지됐으며 한국 관광은 끊겼습니다. 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 앞에서는 한국을 압박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2부 지금 한중 관계는 어디에 있나? 경제 의존과 전략적 불신의 동거. 현재 한중 관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제는 붙어 있고 마음은 떨어져 있다. 숫자를 보면 그 역설이 선명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한국 수출의 약 2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등 핵심 산업들이 중국 시장에 깊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에서 반중 감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미세먼지, 문화 원조 논쟁, 김치 한복 갈등, 그리고 코로나19 초기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변수. 여기에 가장 큰 외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기술, 군사, 금융, 공급망 등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화웨이 제재, 대만 해협 긴장, 인도 태평양 전략,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우리 편을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우리와 관계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미국 주도의 치포 동맹, 즉 한국, 미국, 일본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자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여놓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핵 문제와 중국의 역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마음먹으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친미통일 한국이 자국 국경에 붙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핵 제재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지점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이 필요한데 중국은 협력에 소극적이니까요. 한류와 문화 갈등, 경제와 안보 영역에서의 긴장 못지않게 문화 영역에서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이 김치는 중국 음식, 한복은 중국 복식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동북공정 논란이 계속됩니다. BTS가 한국전쟁을 언급했을 때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한국 게임과 드라마는 중국 내에서 각종 규제에 시달립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 플랫폼 틱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확산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 문제, 국내 유통산업 잠식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죠. 3부 구조적으로 바라본 한중 관계. 한국의 딜레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국의 딜레마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냉전 시대엔 그나마 작동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이지 않았을 때는 한국이 양쪽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중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지금, 이 전략은 점점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화웨이 장비 쓰지 마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퇴출해라. 첨단 반도체는 중국에 팔지 마라. 이런 요구들을 들어주면 중국이 보복하고 안 들어주면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립니다. 중국의 전략 경제적 레버리지. 중국은 한국을 압박할 때 주로 경제적 수단을 씁니다. 사드 보복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관광 금지, 한류 콘텐츠 차단,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 조장, 통관 지연 등의 방식이죠. 이걸 학술 용어로 경제적 강압 에코노믹 코어션이라고 합니다. 군사력을 쓰지 않고도 상대방의 외교 정책을 바꾸려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이 수단을 호주,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등 다른 나라들에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은 삼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미국 MD 체계에 편입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약속은 아니었지만 중국의 압박이 한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 변화 가능성.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기업들이 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 등으로 인해 한국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사부 한중 관계의 미래 시나리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관리된 긴장 관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미중 갈등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되고 한국이 계속 줄타기 외교를 구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중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연결돼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방식이죠. 한국은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대고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실용적 협력을 이어갑니다. 이게 현재 가장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언제든 외부 충격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 북한의 도발, 미중의 전면 디커플링 등이 촉발되면 한국은 더 명확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한중 관계의 구조적 악화.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이 미국 진영에 더 확실히 편입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강화될 수 있고 한중 교역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 기업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보다 다변화된 공급망과 시장 구조를 갖추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3 동아시아 다자 협력의 부상. 다소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중 갈등이 어느 수준에서 봉합되고 한중일 협력이 부활하거나 아세안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한중일 3국은 과거에도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을 모색해왔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은 이 세 나라가 독자적인 지역 협력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도 필요하고 중국이 패권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오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중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 친중입니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압박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거나 인권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신뢰와 자존을 파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적 반중입니다. 중국이 싫다는 감정에서 출발해 모든 협력을 거부하거나 복잡한 국제관계를 흑백 논리로만 보는 태도입니다. 이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것입니다. 현명한 접근은 냉정한 실용주의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지리적 현실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우리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이며 때로는 우리의 이익과 충돌하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직시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하고 지켜야 할 원칙은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기술력, 외교적 다변화, 경제구조의 고도화. 이것들이 결국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대등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협력인가 경쟁인가?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 복잡함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